오늘은 윈도우의 다중 작업을 둘러싼 이슈라는 파트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멀티 스레딩 설명했었는데, 저번 주였나 했었는데, 쓰게 되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됐지만 단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개로 나눠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서 그러는데, 여기 책에서 인텔 8086 시리즈하고 윈도우 시리즈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 가지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자중작업이란 것의 의의가 여럿이 실행될 때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개인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등 모든 것이 한 개뿐인 것처럼 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창이 떠 있고 겹치는 것을 분쟁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분쟁 지역은 첫 번째 프로그램과 두 번째 프로그램이 모니터를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핸들이고요. 프로그램은 모니터를 다루기 위한 핸들이 준비되어 있어 운영체제에 필요한 모니터 부분의 사용을 신청하고 윈도우는 앞뒤 관계를 잘 살펴서 해당 핸들을 줌으로써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그 핸들을 이용해서 화면에 글자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그래픽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다 쓰면 돌려주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즉, 한정된 자원을 여럿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오신 것이 핸들이고, 실제로 윈도우에서 파일 네트워크, 모니터 등의 거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려면 이와 관련된 핸들을 먼저 본 후에 사용하고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핸들에 대한 구조체는 앤드루 슐만과 매트 피에트렉의 공저인 On Document 윈도우라는 책에 최초로 공개되어 있고요. 핸들은 메모리가 독립적이지 못할 때는 기본 포인트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본 포인터에 대해서는 뒤에 소스를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멀티스레딩 없이 하는 다중 작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그 멀티스레딩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멀티스레딩은 실제로 구성된 컴퓨터와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멀티스레딩을 실제로 쓰려면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가 없이 다중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실행이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앞서 저번 주에 설명했을 때 인터럽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을 시키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 보면 도스 기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도스 기반은 한 가지만 실행하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맥킨토시처럼 GUI 실행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바로 메시지 구동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시지 구동의 원리입니다. 윈도우즈의 프로그램 단위는 윈도우고 윈도우가 하는 일을 모두 잘게 분할하고 그것들 중에서 하나만 처리하고 다음 순서로 제어를 넘기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윈도우 1과 2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고 치고 이 작업을 동시에 실행시켜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위에 있는 설명대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림대로 여러 개로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윈도우 1의 작업 1을 실행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 끝난 뒤에는 윈도우 2에 작업 1을 시작하는 겁니다. 1에서 했던 작업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짤막한 단위로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것을 여러 윈도우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구동 방식의 특징입니다. 이런 방식은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즉 윈도우가 작업을 마치고 리턴을 하면 운영체제는 그때서야 제어권을 얻게 되고 다음에 실행할 윈도우를 결정한 후 결정된 윈도우에게 실행 권한을 다시 넘깁니다. 즉 운영체제가 원할 때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로부터 사용권을 빼앗아 다른 윈도우에게 줄 수 없다는 뜻이고 CPU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운영체제가 아닌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운영체제가 우선권이 없다는 뜻을 가지는 비선저명 다중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선저명 다중작업의 장단점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운영체제 레벨을 멀티스레딩 지원 없이도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별로 권한이 없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음을 먹고 무한 루프를 돌려서 CPU를 계속 사용하고 사용 권한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자원 분할 관점의 메시지 구동 방식입니다. PC의 자원은 대체적으로 한 개씩 있지만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키보드와 마우스로부터 입력을 받고 싶어하고 모니터와 프린터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합니다. 이중 출력 장치인 모니터와 프린터의 경우는 핸들을 사용해서 사용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하게 되고요. 하지만 마우스나 키보드로부터의 입력은 프로그램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어떤 입력이 들어올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각 프로그램이 모두 입력을 기다리게 되면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윈도우 같은 메시지 구동 방식의 운영체제는 이들 입력에 대한 분배권을 운영체제가 독점하고 있고요. 마우스와 키보드가 눌리면 일단 운영체제가 먼저 받은 후 마우스와 키보드로부터 이걸 받고 싶다고 신청한 프로그램들 중 현재 화면이 맨 앞에 활성화되어 있는 윈도우에게만 받을 입력을 보내줍니다. 이때 이 입력을 송신하는 방식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방식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로그램은 마우스나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싶다고 운영체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로 마우스나 키보드로부터 입력이 들어오게 되고 세 번째로는 신청자 리스트 중에서 현재 화면이 가장 전면에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선택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선택된 프로그램에게 입력 값을 메시지에 담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 방식의 다중작업 방식은 멀티스레딩을 지원하는 윈도우 95부터 지금까지도 멀티스레딩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부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나만 띄워도 잘 쓰지 못하면 메모리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여러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띄우면 메모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모리 중간에 비어있을 때는 비어있는 부분을 당겨서 메모리를 넓힐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윈도우들이 생긴 순서대로 메모리에 차곡차곡 쌓여있다고 하는데 중간 윈도우를 종료시켜버리게 되면 중간 메모리가 비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효율적으로 쓴다고 당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주소들이 모두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포인터 쓰는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명타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물리주소와 물리주소로 나눈다고 합니다. 물리주소는 실제 삼성 256 그 디램 안에 공간을 가리키는 실제 메모리 주소를 말하고요. 논리주소는 프로그램에서 쓰는 주소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논리 주소를 쓰면 윈도우의 가상 메모리 관리자는 실제 논리 메모리 주소로 매핑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지금 말하면 안 되겠구나. 가상 메모리 관리자는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로 매핑을 해준다고 하고 여기에서 써있는 가상 메모리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역할로는 모든 주소를 핸들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핸들의 주소만 바꾸면 핸들을 중심으로 정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윈도우 3.1까지 쓰였던 방식으로 윈도우 95부터는 이보다 훨씬 앞선 방법으로 메모리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메모리에 대한 CPU의 관점입니다. 최초의 PC는 메모리를 통틀어서 64KB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최초의 PC에 사용되었던 CPU가 기본적으로 8비트로 동작을 했기 때문인데 8비트 2개를 붙여서 64KB를 지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16비트 시대를 연 IBM X가 장착한 인텔의 8088은 역시 기본 주소 타입이 16비트였습니다. 16비트는 64KB밖에 지정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임시 방안으로 세그먼트 오프셋 방식이 소개되고 이에 20바이트, 그러니까 1MB까지 지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80386부터는 가상 메모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80386의 CPU 상태 지원 방식으로는 크게 리얼 모드하고 보호 모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리얼 모드는 32비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 빼고는 8088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전체에 딱 한 개만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 보호 모드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실행됨을 가정하고 따라서 각 프로그램의 메모리는 다른 프로그램의 메모리랑 구분돼서 서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 메모리는 논리적인 주소와 물리적인 주소를 나뉘는 것을 말하고요. 프로그래머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논리적인 주소만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에 4GB씩 할당이 가능하고 또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의 메모리에 읽거나 쓰는 것을 막아서 서로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기에게 주어진 4기가 이외에는 접근할 방법도 자기 외에 존재가 있는지도 원칙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주소를 가리키는 데이터 타입인 포인터가 4바이트인데 4바이트로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정확히 4GB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에 주어진 4바이트 포인터로는 자기 영역 밖의 주소 공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각 프로그램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간섭 없이 자신만의 메모리를 사용해 실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80386부터는 세그먼트의 베이스가 아닌 세그먼트의 셀렉터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16비트의 셀렉터와 32비트의 오프셋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16비트 중 상위 14비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상 번지는 이 14비트하고 32비트를 합친 46비트고 그 범위는 2의 46바이트입니다. CPU는 46비트 이 46비트 가상 번지를 32비트 실번지로 변환해서 해석하고 이것은 CPU의 주소 버스가 32비트이기 때문입니다. 오프셋이 32비트이기 때문에 상위 14비트만 2의 32바이트, 그러니까 4GB 메모리 덩어리를 셀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에서 보면 그 세그먼트와 오프셋에 관해서 예시를 들어주었었는데요. 그 책에 있는 예시 그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집이 똑같은 구조로 1층에 4가구가 있는 100층짜리 아파트로 예를 들어주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400여 가구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산 어떤 사람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하면 그때처럼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시키면은 이제 자기가 몇 호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외부하고 교류할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주소를 붙여서 말을 해줘야 남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여러 프로그램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작은 메모리 구조로 실행시키고 넓은 메모 영역을 이런 비슷한 작은 메모리들로 여러 나누어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호수, 몇 호, 100km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셀렉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각 가구, 400가구 그런 거는 오프셋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CPU는 16비트의 셀렉터만 가지고 각 프로그램들에 할당된 4GB라는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다룰 수가 있고 각 프로그램은 4GB 안에서 자신의 4GB 포인터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방해 없이 4GB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다음은 각 프로그램마다 4GB라는 사이트를 가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예, 각 프로그램마다 4GB를 할당한다고 써있기는 하는데, 보통 개인 컴퓨터를, 여기 책에서 나오는 데 보면, 보통 개인 컴퓨터에 512KB나 256KB DRAM을 장착한다고 하면은, 레지던셜 프로그램 하나에게도 4GB를 주지 못한다고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윈도우는 각 프로그램한테 4GB씩 할당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한 번에 4GB를 다 주지 않고 당장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이고, 이때 보통 간단한 프로그램은 실제 동작하는데 몇백 킬로에서 몇 메가 정도의 메모리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로는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것인데요. DRAM보다 엄청나게 느리긴 하지만 읽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메모리와 본질이 같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페이징이라는 테크닉으로 이루어지는데, 페이징하고 각 프로그램당 메모리 할당 문제는 뒤의 내용이라서 따로 정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각자 자기만의 4GB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과 DLL입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C랑 C++를 기준으로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많은 C 프로그램들이 stdio.h 파일, 이 헤더 파일을 포함해서 컴파일을 하는데, 그러면 실행 파일 안에 그러니까 이 헤더 파일이 지원하는 printf나 scanf 같은 모든 기능이 실행 파일에 합쳐져 실행 파일의 크기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 헤더 파일 같은 라이브러리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거를 컴파일했을 때 생기는 실행 코드의 양이 50kb라고, 이 헤더 파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10개 실행되고 있다고 하면 총 500kb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긴 건데, 발전된 방법으로는 처음 이 헤더 파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이거를 컴파일해서 실행 코드화된 50kb를 메모리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실행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고, 올라와 있다면 그 주소만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수는 포인터고, 포인터는 주소로, 주소만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게 올라와 있는 주소만 알면은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헤더 파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10개가 실행되어도 이것의 실행 코드 50kb는 단 한 번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DLL 부분하고 공유 데이터 영역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능을 실행할 때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DLL,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냥 쓸 때만 이렇게 뽑아서 쓰는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의 모든 기능을 DLL에 담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체제의 기능을 DLL에 담아 배포하고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연결해 쓰는 방식을 Win API라고 하고, DLL이 C의 함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Win API는 기본적으로 C 언어를 표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파일은 TCP/IP 통신을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서 TCP/IP 통신을 하려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이 파일을 실행해서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실행할 때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운영체제는 함수의 집합, 윈도우는 거대한 DLL의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각 프로그램이 자신만의 공간을 철저히 보장받고 있지만, 그림처럼 DLL을 또 다른 프로그램이 볼 수 있는 것은 각 프로그램이 4GB 중 특정 영역이 공유 영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DLL은 전부 윈도우가 지정한 공유 영역에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처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유 영역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선 예를 들어서 1000번지부터 2000번지까지 공유 영역이라고 치고, 메모장이 자기 10번지에 4를 썼다고 하면은
사를 썼다고 했을 때 그 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10번지를 읽으면 사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의 10번지에서 값을 읽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근데 그 메모장이 그 공유 영역에 포함되는 1000하고 2000 사이에 있는 1004번지에 사를 썼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사가 정확하게 읽혀집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를 정리해보자면 운영체제의 기능이 대부분 DLL에 담겨있고 공유 메모리라는 다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LL이 공유 영역에 올라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콤과 DLL입니다. 먼저 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MS가 책정한 객체간 통신 규약으로 객체 계승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객체 지향을 이점을 누릴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 본 객체 시방을 인터페이스로 표현하고 본 객체에서는 복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그 기능을 정의합니다. 윈도우 계열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는 보통 DLL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이 책에서는 윈도우즈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 예시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DLL은 함수의 모음이지만 DLL 안에 들은 함수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의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파라미터가 무엇이고 몇 개인지 각각의 타입은 무엇인지 오로지 제작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그 사용 방법이 나온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안에 뭐 사용 방법이나 헤더 파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자바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함께 들어가 있고 자바가 DLL보다 인터넷에 빠르게 보급된 기술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바는 그 결과물인 클래스를 인터넷을 통해 던지는 것만으로 실행 파일과 사용 방법이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받는 측에서 사용 방법을 보고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DLL을 전송해봐야 그 사용 방법을 별도로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 유닉스와 리눅스 계열은 소스 코드를 주고 컴파일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습득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구현을 담당하는 DLL 인터페이스 자물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보조수단을 익히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이해는 잘 하지 못하겠는데 그 책에는 DLL 레벨에서 인터페이스를 담을 수 있도록 확장을 하면 그 콤의 복잡한 인터페이스? 그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상당수가 훨씬 간단해질 거고 콤이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표준으로 파라미터 넘기는 방법만 통일하면 IDL 같은 그걸로 정의하는 수준으로 간단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대로 추가를 해보자면은 이 책이 제가 하고 있는 그 해킹 파괴 방책이 출간된 후에 맞나? 그 MS에서 단넷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나온 자바 가상 머신하고 클래스 개념을 거의 그대로 따와서 윈도우에 이식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뭐 질문